오프닝 격차의 복리와 기술의 격차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선도국과의 거리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격차가 학습 속도의 차이 때문에 마치 복리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AI와 데이터 경제는 제조업 시대의 덧셈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일이 내일의 이가 되고 모레의 사가 되는 복리 구조입니다. 선두주자는 데이터를 먹고 학습해서 개선 주기를 일주일로 줄이는데 우리는 규제와 절차 때문에 개선 주기가 6개월에 머물러 있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20, 30이 아니라 200, 2000으로 벌어집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의 벽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학습 속도를 결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기업일까요? 아닙니다. 기업이 달릴 수 있는 트랙을 까는 건 국가입니다. 기술 격차가 학습 속도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학습 곡선과 스케일의 차이로 굳어지는 이 죽음의 고리. 오늘 민낯경제는 특정 기업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 학습 속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지 그 실패한 규제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해부하려 합니다. 시작, 학습되지 않은 무능과 경로 의존성. 한국 경제를 진단할 때 가장 뼈아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습되지 않는 무능 unlearned incompetency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국가 정책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제는 실패해서 데이터를 얻고 다음 정책을 수정합니다.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문제는 한 번의 거대한 실패를 겪고 나서도 정책 결정 메커니즘이 전혀 학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패한 방식 그대로 대상만 바꿔서 또 적용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패턴을 두 개의 막으로 나누어 보여드릴 겁니다. 제1막은 코인 시장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 lost opportunity이자 금융이라는 soft power의 상실 과정입니다. 제2막은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이건 다가올, 아니 이미 시작된 생존의 위기, survival crisis이자 제조업이라는 hard power의 위기입니다. 이 두 산업은 겉보기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가상 자산이고 하나는 쇳덩어리가 굴러가는 제조 산업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패턴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규제가 있었냐 없었냐, 강했냐 약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 규제가 학습의 스케일을 키우는 방식이었는가 아니면 묶어두는 방식이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경제학적 개념이 바로 경로 의존성 path dependency입니다. 익숙한 길로만 가려는 관성이죠. 코인 시장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통제 중심 규제 반응이 학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복사되어 자율주행이라는 다음 산업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1막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막 코인 시장, 기회의 상실, 소프트 파워.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의 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정부와 사회는 블록체인을 철저히 투기나 바다 이야기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런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압도적 1위 그 자체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원화는 당시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 통화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전체 크립토 파이앳 거래에서 원화 비중이 30% 안팎으로 잡힌 자료도 있고 2018년 11월에는 BTC 파이앳 현물에서 원화 거래가 평균 50%였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특히 비트코인 외의 시장에선 더 극적이었습니다. 난 BTC 거래에서 원화 비중이 절반을 넘게 집계된 데이터가 있고 리플은 2017년 4분기 기준 원화 시장 비중 44.8%가 공식 리포트에 찍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흔히 김치 프리미엄을 비웃으며 말하지만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엄청난 초과 수요이자 전 세계가 한국 가격을 쳐다보게 만든 유동성 파워였습니다. 바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그것도 가장 강력한 형태로 우리가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드밴티지는 단순히 코인 가격 차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이크를 쥐고 무엇을 했습니까?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대신 마이크를 바닥에 내던지고 선을 뽑아버렸습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소프트 파워, 즉 금융 허브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주식 거래량이 많고 코인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룰을 만드는 힘, 인프라를 까는 힘, 그리고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드는 힘.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한번 허브가 형성되면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누구도 그 지위를 넘볼 수 없게 굳어집니다. 싱가포르가 그랬고 두바이가 뒤늦게라도 그 힘을 가지려 발버둥 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 실패의 메커니즘은 교과서에 실릴 만큼 전형적이었습니다. 첫째, 규제 불확실성이 비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강한 규제가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규제입니다. 차라리 세금 50% 떼겠다고 확정하면 시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불법은 아니지만 인정은 안 한다,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시그널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 비용을 피해 자본 유출 캐피털 플라이트가 일어났습니다.
돈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보고 움직입니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스마트한 자본은 법적 테두리가 명확한 해외로, 싱가포르로,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남은 건 결국 갈 곳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금뿐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뼈아픈 인재 유출 브레인 드레인입니다.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젊은 개발자들, 기획자들은 스케일을 원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큰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뭘 하려 해도 그거 불법 소지 있어? 라는 질문부터 받아야 했죠. 결국 그들은 한국을 떠났거나 아니면 혁신의 꿈을 접고 안전한 대기업 SI 하청으로 돌아갔습니다.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당시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고 사기꾼도 많았기에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의도 자체를 폄하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호라는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의 방식이었습니다. 빈대에 잡겠다고 초과삼간을 태운다는 말처럼 사기꾼을 잡겠다고 산업 전체의 학습 스케일을 축소시켜버린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막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코인이라는 자산을 놓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학습 곡선을 그려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실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주도권인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도 코인은 실체가 없잖아. 위험해서 보수적으로 막은 건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코인은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실물 경제의 꽃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인 제조업, 그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가 달린 자율주행에서는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가짜 돈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기술과 진짜 산업이 달리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 절망스럽게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로 의존성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을 대했던 그 관료적 습관, 일단 맞고 보자, 통제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복사되어 자율주행 산업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명분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코인에서는 투자자 보호였던 명분이 자율주행에서는 국민 안전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반박하기 힘든 단어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산업의 학습 스케일이 커지지 못하게 꽉 묶어두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막의 시작입니다. 제2막 자율주행, 생존위기, 하드파워. 이제 2막 자율주행입니다. 이 시장의 본질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누가 핸들을 부드럽게 꺾느냐, 누가 센서를 더 많이 다느냐 하는 하드웨어 기능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학습 곡선과 스케일의 싸움입니다. 이 산업에는 승자를 결정짓는 무서운 루프가 존재합니다. 실증 주행, 데이터 확보, AI 모델 학습, 성능 개선, 더 많은 배포, 더 많은 데이터. 이 플라이휠이 거대하게 그리고 빠르게 돌아야만 합니다. 실증의 규모가 커야 엣지 케이스 돌발 상황 데이터가 쌓이고 그래야 개선 주기가 빨라지며 개선이 빨라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배포량이 늘어납니다. 즉, 학습의 스케일이 곧 제품의 경쟁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전은 중요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 방식은 안전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핑계로 실증의 규모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라. 운전자가 반드시 핸들에 손을 올려라. 이런 제약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합리적인 척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를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도시 전체를 통째로 열어놓고 무인 택시를 수천 대씩 굴리며 데이터를 쓸어 담을 때 우리는 좁은 시범 지구 안에서 서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수영 선수를 키우겠다면서 물에 빠지면 위험하니까 발목까지만 오는 어린이 풀장에서 완벽하게 폼을 익히고 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수가 깊은 바다에 나가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현대차 이야기를 냉정하게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규제 때문에 현대차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규제들은 현대차의 족쇄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현대차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비닐하우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진짜 속마음을 말씀드릴까요? 정부가 만약 모든 규제를 완전히 풀고 전 세계의 자율주행 플레이어들이 한국 도로에서 계급장 떼고 붙게 만들었다면 결과는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현대차가 급히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아 진짜 글로벌 초격차 기업으로 성장했거나 아니면 실력이 드러나서 처참하게 도태되었겠죠. 너무 잔인한가요? 아니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만약 현대차가 도태되었다면 그 빈자리와 인프라 위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등장해 한국의 테슬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라고 부릅니다. 썩은 살이 도려내져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규제 환경은 어떻습니까? 성장도 막고 도태도 막습니다. 어설픈 보호 논리로 외부의 강력한 경쟁자 진입을 막아주니 내부의 기업들은 적당히 안주합니다. 망하지도 않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도 않는 좀비 같은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위기는 현대차의 실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성장할 기회도, 제대로 망해서 새로운 혁신이 싹틀 기회도 주지 않는 기회의 거세입니다. 시스템이 경쟁을 막으면 그 안에 플레이어는 영원히 우물 안개구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 규제는 그 검증의 무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의 야성을 거세하는 짓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이라는 하드파워 전체가 AI 전환기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척추입니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 밀리면 반도체도 배터리도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막을 서바이벌 크라이시스 생존의 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1막 코인에서의 실패가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면 2막 자율주행에서의 실패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마치며 시스템 리셋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는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1막에서 틀렸고 지금 2막에서도 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3막, 4막이 남아 있습니다.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줄줄이 대기 중인 미래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리셋하지 않으면 격차는 기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습 속도의 차이 때문에 그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커질 겁니다. 함께 3가지 제언을 던져봅시다. 첫째, 규제 철학을 네거티브 규제로 말뿐이 아니라 뼛속까지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거만 해도 되라고 허용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은 닫힌 방식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기술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것 빼고는 다 해도 좋다는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둘째, 완성된 규칙을 강요하지 말고 진화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매일 업데이트되는데 법은 3년, 5년 뒤에 바뀝니다. 실증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에서 문제가 없으면 즉시 규제가 풀리는 패스트트랙이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법이 기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기술의 속도에 맞춰 법이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 당국의 KPI 성과지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KPI는 사고 건수형, 민원 발생형입니다. 이러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인 구조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학습 스케일, 실증 규모, 규제 개선 주기를 성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막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산업을 학습시켰느냐를 평가해야 공무원도 움직입니다. 지금 리셋하지 않으면 3막은 더 참혹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때 기회를 놓쳤지라고 아쉬워할 틈도 없을 겁니다. 학습되지 않는 무능이 만든 결과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국가에 그리고 우리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쇠퇴가 될 테니까요. 오늘 민낯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